안녕하세요, 김장렬입니다. 오늘 몇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 날 했죠. 한 것 같은데 제 결론은 반도체에 대한 결론은 이러합니다. 네, 이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타 방송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락은 한 달 반 동안 펀더멘털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수급과 파생 영향이 거의 80% 이상이라 봅니다. 현재 지난번 바닥은 한국 주식이나 코스피나 삼성이 마찬가지니까 그때 바닥은 확인했다고 봅니다.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고요. 올라가는 각도는 매크로가 중요합니다. 금리 환경이 금리가 빨리 올라가거나 이 기준금리나 아니면 10년물 국채 전쟁이 계속 확대되면은 그러면 바닥을 확인했더라도 올라가는 데는 거칠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가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고용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고 내일 모레 CPI 나오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20%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 완화 국면으로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두배 ETF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완화 국면은 시간의 문제고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피크론에 대한 거는 AI 피크론, AI 피크는 아닙니다. AI 피크일까봐 걱정했죠. 투자를 만약에 조절한다든지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근데 투자를 조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물론 1년, 2년 뒤에 그렇게 물으면 할 말 없고 당분간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질 때 여러 가지 그 규제적인 거, ABS 그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완화해 주는 그런 거는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AI 피크론은 아니에요. 근데 AI 피크론이 아닌데 돈이 부족하면 좀 이슈가 되죠. 네, 그래서 약한 꼬리 우리가 얘기하는 코어이브라든지 아니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항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메이저에서 AI 피크론은 아니고요. AI 피크론이 맞다 그러면 반도체는 다시 전저점을 향해 갈 겁니다. 그건 아니니까 전저점이 쓸데없이 미리 왔고 펀더멘털 외적으로 그것 지나면 다시 올라온다. 라고 봅니다. 올라오는 각도는 매크로가 중요해요. 금리 환경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닌데도 동결로 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실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뭐 반도체 그 수출의 포인트에서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마이크론이 항상 우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입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론이 최근에 그 컨퍼런스 같은 데서 계속 얘기한 거를 보면은 뭐 그쪽 얘기가 약간 뭐 뻥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뭐 가장 큰 병목이 AI 할 때 데이터 센터 칠 때 전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결국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6월 달에 실적 발표될 때 했던 것보다 지금 8월 들어와서 수요는 더 강하다. 예, 확실히 있겠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LTA 또는 얘네들은 SCA 전략적인 커스터머를 관리하는 가격, 스트래티직 뭐 어쩌고 그러는데 가격이 지금 계속 올리지 않는 이유는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는 건 전략적인 선택이다는 얘기죠. 이제 그 고객들하고 길게 가져가기 위한 거지. 맘만 먹으면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다가는 부메랑이 이제 올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선택이지 이게 수요가 뭐 흔들리거나 수요가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죠. 물론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요는 그래. 아까 그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계속 커밋한다니까. 그래 수요 사이드는 문제가 안 돼. 매크로가 붕괴되지 않고 금리가 탁탁탁 뭐 50bp, 75bp 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영향이 없어. 그럼 다 노이즈야. 아까 수급 얘기했고 공급은 어떡하냐? 창신 메모리라든지 YMTC 이게 나오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YMTC 낸드 쪽은 조금 더 창신 메모리보다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D램처럼 HBM이라든지 이런 허들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낸드보다 4배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D램의 경우는 HBM이라는 새로운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HBM 생산할 때 족속 하나 생산할 때마다 D램이 3개가 부러져요.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말고 창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30만 장을 60만 장 해갖고 1년 2년 뒤에 마이크로 마켓시어를 늘린다. 그런데 가격을 툭툭 친다. 30% 20% 그럴 정도의 수요가 붕괴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여져요. 28년도 그건 다를 수 있죠. 27년하고 28년에 그 러닝 커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왓칭해야 됩니다.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무대기로 나올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로는 아니다. 라고 AI 피크가 아니고요. 그 반도체 피크냐? 반도체 피크는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뭐죠? 삼성 CT에서 나온 거. 그 얘기 아까 못했죠. 어저께 나온 거. CT에서 나온 거. CT에서 나온 거 이거 하겠습니다. 네, CT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리포트를 다 보시면 기사에 찾은 겁니다. 2, 4분기 피크다. 예, 피크라는 건 반도체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3, 4분기 99다. 4, 4분기 92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D램이 낸드가 2, 4분기 피크라는 건 이 친구들이 처음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2개월 전, 3개월 전, 5개월 전에도 한국의 모든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인 나쁜간에 내년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없어지거나 마이너스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1%건 2%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걸 잡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익은 올해보다 30% 올해 초에 지금은 40% 40% 이익이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게 나와요. 가격이 피크아웃하고 내려가더라도 피크아웃하고 내려가는 게 2, 3%가 아니고 20% 30% 이렇게 빠지면 이게 달라지죠. 그런데 이 CT에서 어떻게 예측했냐 보니까 2분기 피크 오케이 그 뭐 새로운 거 아니고 뭐 새롭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새로운지 모르지만 그래서 27년 하반기에 27년 상반기 대비했을 때 가격 하락률을 3% 5% 잡았네요. 이게 뭐죠? 이게 하락하는 건가요? 이거는 코스트로도 만회가 되는 하락입니다. 이렇게 하락하면 코스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은 안 빠집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은 안 내려가요. 근데 원래 예측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다가 이번에 5% 3% 뺐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뭐 전망을 한 2% 빠뜨렸더라고요. EPS에서. 이게 뭐 빠뜨린 겁니까? 뭐 빠진 겁니까? 뺀 겁니까?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원래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내년도에 올해보다 30% 40% 이익 전망이 지금 컨센서스가 되는데 그 예측에도 이미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2분기 3분기도 내려간다고 예측이 돼 있다고요.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말대로 하더라도 아마 마이크론은 PER이 6배밖에 안 될 겁니다. 6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가격이 그렇게 약간 내려가더라도 엄청 싼 거예요. 마이크론이 6배에서 10배 정도 거래됐어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 의견은 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한 겁니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LTN을 맺으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40% 하니까 가격이 묶였다. 그래, 근데 가격이 그래서 훅 내려가냐 이거죠.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부터 말씀드린 보수적인 거 말씀드렸죠. 삼성 하이닉스의 이익에 대한 전망을 컨센서스가 40% 증가되는 건데 제가 반도체 가격을 2분기, 3분기, 4분기를 3% 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 20%는 아니고 저도 이제 LTA 효과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 창신인가 무슨 개신인가 들어와서 약간 뭐 하더라도 LTA 맺은 그 40% 50% 물량은 가격이 매우 제한적으로 안 빠질 거고 그 넌 LTA 쪽에서는 뭐 한 5% 10% 빠질 수도 있지. 그럼 컴비네이션 하면 한 분기당 5% 10% 훌쩍 넘는 가격 하락은 저는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 말이죠. 내년도 이익이 가격은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물량이 한 20, 30%, 30%는 아니고 한 15% 20%
출하량이 늘잖아요. 용인도 가동되고 P5도 가동되고 하니까 저절로 느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HBM을 생산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확 안 빠져요.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5% 정도의 분기별, 아까 뭐라 그랬죠? CT가 얘기한 반기 3% 5%, 반기 3% 5%, 이거보다는 제가 보수적으로 보면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만드는 그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했을 때 PER이 지금 5배 정도 나와요. 내년 기준으로. 이 친구는 그 CT에서 한 거는 가격 하락률이 더 낮기 때문에 조금 적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ER은 4배입니다. 과거 사이클의 4배, 8배 하단입니다. 사이클하고 반도체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CT가 그렇게 한 거예요. CT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클 이슈는 사이클 주식으로 규정한 가격에 현재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 피크론이 되려면 캐펙스가 그 데이터 센터가 멈추거나 증가율이 멈추는 겁니다.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30% 올해 한 80% 70% 증가하고 내년에 한 30-40% 증가되는데 그게 갑자기 30-40% 증가가 15% 된다. 이러면 문제죠. 그게 돈이 부족하든 아니면 금리가 인상되든 아니면 뭐가 됐던 거네. 그럴 일 있기 전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피크로는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내려는 가요. 근데 내려가는 게 한 분기에 15%, 20%, 30% 내려갈 정도의 수요가 붕괴되거나 아니고 공급이 올라올 수 있느냐? 중국 업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HBM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너무 많이 생산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쳤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반도체 가격을 더 올라가지 않게 자기네들도 맞춰주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영업이익 극대화 안 되고 약간 내려갈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20% 30% 빠져갖고 올해보다 이익이 15% 20% 빠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아마존 포함해서 투자 회수 기간 3년, 장기 계약 5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지속성도 그러니까 빅테크가 안 빠지잖아요. 물론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빅테크가. 그럼 우리도 흔들려요. 그런 이게 파동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컨선을 다 고스란히 맞다 하더라도 마이크론하고 우리하고 주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30년 보는 동안 이렇게 차이 난 적이 단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컨선, 펀더멘털 반도체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컨선이 극단적으로 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6배잖아요. PER이. 그렇죠? 마이크론이 6배 든던데도 주가는 지난 5월 19일 대비했을 때 지금 석 달 됐는데 25%가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받았는데 이게 수급 말고 순수하게 펀더멘털이요. 지금 오늘 좀 올랐죠. 오늘 삼성전자 올라서 13%, 하이닉스 18%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15%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우리가 4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모리 업황과 컨선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수급적인 요소가 다릅니다. ADR을 발행해서 그쪽 수급 물린 거, 2배 ETF의 극단적인 폐해 이런 것들이 다 물리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주주환원에 아쉬운 거 있죠. 밀어줘서 압력하는데 사실은 프리 캐시 플로우에 얼마 정도로 환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 하면은 그 50%라는 수치는 마이크론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얘기한 익세스 초과되는 현금을 다 주겠다. 이 초과 현금은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여러 가지를 빼고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초과 현금의 100%이기 때문에 프리 캐시 플로우보다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세스 캐시 곱하기 100이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한 삼성전자보다 2배 많다.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정확히 액션하는 달려있지만 그런 과정에 그거 넘버보다는 그런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스무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은 아쉬움이 있고 주가에 영향을 준 거 맞아요. 한데 더 중요한 건 전반적인 수급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도 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려난 빅테크가 했는데 우리는 40%포인트 더 뒤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2배 ETF 이런 건 ADR로 가격 수급이 가 있으니까 ADR이 한국 본주보다 30몇 % 이상의 프리미엄이 갖고 있잖아요. 30몇 % 프리미엄이 정상적이지 않죠.
똑같은 주식인데 이게 컨버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물론 TSMC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만 TSMC는 20년 흐름이 되면서 지금 15% 정도는 이게 미국 ADR이 본주보다 15% 정도 프리미엄으로 딱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갖고 거기 왔다 갔다 한다. 우리도 만약에 미국의 ADR이 적정히 많이 더 올라가고 2%가 아니고 더 많이 발행되고 컨버전이 되면은 결국은 한 20% 정도 내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ADR이 내려가거나 우리가 올라가거나 두 개 동시에 발생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완벽히 꼬였죠. 두배 ETF는 물론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안 돼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했다고 결국은 후행 해설해 드리는데 이거를 왜 예측 못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현실은 현실이니까 혹시라도 수요가 무너지는 건 아까 빅테크 실제 캐펙스 조절 이겁니다. which is 그거 안 그럴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 실제 공급 증가 우려냐 루머 말고 실제 넘버로 이건 지켜봐야 되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내년에 안 된다도 내후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주원은 됐고 메모리 주가의 가장 큰 그래서 변수는 메모리는 빅테크를 서포트하는 한 컴포넌트다.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들이 처음부터 가졌는지 메모리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 제가 그까지 전부 모든 관련사는 모르지만 최소한 메모리보다는 빅테크가 중요하다는 것은 미국에서 공감을 얻었어요. 2개월 전부터 그것이 하나하나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시행되면서 헤게모니가 싸움이 붙었고 그게 가격에 압력으로 온 거고 LT의 가격을 그렇다 내려갈 정도는 아니죠. 워낙 쇼티지니까. 하지만 가격을 이렇게 억누르는 효과는 이미 본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억누르니까 주가는 두배 ETF 하면서 자금이 빠지니까 우르르 내려간 거죠. 이게 일어난 거고. 그러면 이게 헤게모니가 싸움이 다 끝나느냐? 아니면 헤게모니 싸움이 완전히 안 끝났더라도 빅테크가 자기네 헤게모니를 가지고 AI 사업을 계속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센터 잘 지어야 되죠. 데이터 센터 지었을 때 가동을 해야 되죠. 가동할 때 필요한 게 전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그게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걔네 밸류가 너무 올라가고 빅테크가 우리가 너무 싸고 근데 우리의 넘버는 이미 내년도 이익을 30% 빠지는 걸 반영을 했으니까 밸류에이션 더 빼기가 쉽지 않아요. 걔네들도 계속 압력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를 막 조롱하다가 이거 봐라 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때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잘못하고 한번 잘못 믿다가 이게 확 올라가면은 완전히 낭패거든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도가 시간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황의 정도가 있는데 정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게 몇 가지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ABS 할 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해주고 이거 데이터 센터 촉진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는 더 필요하겠죠. 그럼 LTE 매진 가격이 나중에 내년도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계속 잘 지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계문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만 그거를 실행하고 자기네가 향유를 하려면 결국은 다시 반도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올라오는 속도는 우리의 수급 문제 해결돼야 되고 매크로의 금리가 안 올라가는 게 해결이 돼야지 이게 스무드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포트는 많이 말씀드려서 됐고요.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매번 바뀌는 거니까 애매하지만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보다 좀 낮은 목표 주가 어제 모건스탠리는 이보다 더 낮던데 모건스탠리는 36만 원, 260만 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훨씬 높습니다만 4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걸 잡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내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매번 바뀌는 거지만 예측을 해드리면 내년도 이익 전망의 40% 컨센서스가 눈에 보이면은 일단 필요 조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28년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 주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망이 언제 정도에 눈에 들어올 것이냐는 거죠. 그게 아마 2월, 3월 달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2월, 3월 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해갖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초반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팹이 가동되는 게 용인 팹이 내년도 2월 달이고요. 삼성의 평택 5, P5 페이즈 1이 내년 6월, 7월,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7월 사이에 삼성 하이닉스 창신 메모리 제껴놓고 우리가 나오는 물량이 HBM도 있고 뭐 DRAM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을 텐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 수급의 변곡점이 됐는지 제 생각에는 수요가 캐펙스가 증가 30% 40% 증가되는 날 삼성 하이닉스가 나오는 2월 7월 달 그 물량이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 보진 않는데 아까 그 CT도 얘기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LT에 맺은 것도 있으니까 2월달, 3월달, 3, 4, 2분기 대할 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내려갈 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0%, 20%, 30% 이렇게 푹푹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까지 주가를 왕창 끌어올리려면 금리가 인하되거나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도의 주가까지 가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쉽지 않다. 그럼 요거 말고 낮춰볼까요? 30만 원 어떻고 200만 원 어떠냐? 이 펀더멘털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뒤쳐져 갈 때 보통 얼마 뒤쳐지냐면은 일정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에서 15% 뒤쳐지면 뭐 그런 일이 할까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10에서 15%면 지금 10% 정도 더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주가보다 한 20 몇 %는 올라놓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가가 28만 원, 29만 원이고 180만 원 되는 거예요. 거긴 갖다 놓고 메모리 어쩌고저쩌고 컨선되고 하니까 뭐 헤게모니가 저쩌고 해서 그렇게 한 마이크론하고 비교했을 때 한 15% 뒤쳐져 있는 그게 용인되는 거라 이거죠. 용인되지 않은 정도로 왔으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수출 데이터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까 ABS는 얘기했죠. 데이터 센터 업체들 질 때 그 ABS 발행하고 자기가 부채를 떠안는 거 일부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다 얘기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을 보시고 모르시면 질문을 주세요. 구독자들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건설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빨라지면은 내년도 수요가 어떻게 돼요? 반도체가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죠. 이 금융위기 이렇게 해오면은 버블을 만든다는 거죠. 과거에도 2008년에 금융위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어져가지고 뭐 이런 거 안 재고해서 마구마구 뭐 지었더니 주택담보대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은 그 반응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투자를 가속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을 두고. 네. 뭐 너무 길게 했으니까 어쨌든 결국은 월가하고 기관 투자가가 AI 인프라에 얼마까지 레버리지 붙일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이런 걸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돈 파티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했을 때 돈 파티고 돈을 가지고 파티하는 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비난이 그렇게 실제 적용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시장이 무엇을 먼저 인식할지 데이터 센터 짓는 게 가속화되는 그 촉매로 역할을 하는 걸 인식하고 인정할지 아니면 후유증에 대해서 미리 이것도 거품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지 뭐 양극단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후유증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부의 의지고 여기 관련되는 것이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당분간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나왔었죠.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월가의 큰손 블랙락 또 뭐 있죠? 골드만삭스 블랙스톤인가? 아니 블랙락, 골드만삭스 몇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 큰 데인데 KKR 뭐 이런 데 포함해서 월가의 큰 손들하고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자금 조달 협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 아주 새롭고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2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 데이터 센터 칠 때 전력도 있고 기존의 이제 오픈 AI가 하는 거 비즈니스 그거를 엔비디아가 빚보증 2,500억 달러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금 조달도 포함될 수도 있고 정확히 브레이크다운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은 월가의 금융가가 엔비디아하고 손잡았다는 겁니다. 네.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AI를 견고히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병목 현상을 돈으로 해결 안 돼, 돈 때문에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를 순환 자금의 조달, 서큘러 파이낸싱이라 또 비난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러면서 프로젝트별로 평가를 하는데 최대 25%까지 잔존 가치를 보증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25%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가지고 KKR, 블랙락, 골먼삭스, 또 블랙스톤 이런 식으로 한두 개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못 드린 거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해드리면 어쨌든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파는 게 아니고 전체 생태계에서 컴퓨팅 자산을 완전히 인정받겠다는 건데 큰 손들이 거기에 자금 조달 주체가 돼서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겁니다. 매크로만 안전적이었으면 이건 굉장히 좋게 받음을 했을 거고 할 거라 봐요. 근데 매크로가 아니면 이게 또 조금 있다가 시차를 줄 수 있습니다. 시차는 시간 차이도 있고요, 시각 차이가 미국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서큘러 파이낸싱이 아니고 독립적인 자본시장이다. 이거는 비난의 여지가 있어요. 진짜 독립적으로 자본시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했을까? 금융기관들이 5군데, 6군데가 진짜 독립적인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 지켜봐야 되죠. 네, 그거는 이제 저보다는 더 금융 전문가들이 아시고 또 비난하실 텐데 그거 지켜보시죠. 근데 핵심 뭐죠? 커밋한 거예요. 그쪽 투자를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잔존가치 보증, 리스크를 없애지는 않는 거죠. 없는 건 아니고 당연히 분담한다. 그거 어디예요, 그래도? 네, 다운사이드를 막는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지금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부터는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아까 수요잖아요. 수요. 데이터 센터를 짓더라도 데이터 센터 지었어. 근데 이제 GPU도 돼 있어요. 전력도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전력이 준비 안 되면 반도체 있더라도 반도체가 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전력은 다 준비되고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가 무슨 HBM을 많이 만들고 뭘 만드는 과정에 또 삐끗하면 또 안 될 수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중국 업체들 들어온다니까 그건 괜찮아. 그 서플라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누구지 창신 메모리가 YMTC가 그렇게 잘 돼서 내년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수급이 그래서 공급이 만약에 공급 초과가 될 것 같으면 공급이 많이 초과돼요. 데이터 센터 업체고 휴대폰 PC 업체고 그러면 왜 지금 LTA를 맺습니까? 깰려고 맺어요. 계약을 맺을 때는 1년, 2년이건 깰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금융위급이 위기가 온다든지 다른 쪽에서. 그런데 중국 업체가 그렇게 잘 돼서 살 것 같으면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빅테크들이 왜 LTA를 3년가를 맺냐 이거죠. LTA를 가격을 마이너스 30%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이너스 5%를 하서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 올라갈 때 만약에 현물 가격이 내년인데 15% 올라가. 그러면 이제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모를 뿐이지 업사이드를 제한했다 그랬지 업사이드가 없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다운사이드를 제한했지 다운사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LTA를 왜 맺냐 이거죠. 그래서 LTA를 그렇게 많이 맺어지면은 그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LTA를 맺은 게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20%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삼성전자가 60%, 70%? 내년 초인가? 언제까지? 삼성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50% 내년 초. 이게 되는 이를 되는 거를 퍼센트를 보고 실제 가격이 빠지는 게 제한적이면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 말고 시간 차이가 필요하다. 지금 뭐죠? 시각 차이가 극명해서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론이 너 그렇게 하면 애플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애플이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LTE 맺고 나서 2, 3년 뒤에 법적 문제 없어 깨고 그러면은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물론 그렇게 쉽지 않죠. 깰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50% 빠지면은 깨요. 근데 50% 빠질 수 있는 게 수급이 안 맞는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결론은 뭐죠?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이 데이터 지면 1년 반,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해서 지은 것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작년 말 올해 투자한 것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에 가동된다고요. 근데 가동되는 시점에 내년 말 내후년도에 데이터 센터 짓고 그 반도체 들어갔죠? 가공해. 근데 만약에 수요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 수요는 뭐죠? 데이터 센터 수요 말고 데이터 센터가 가동하게 만드는 그 원천 수요는 뭐냐 이거죠. 그건 뭐죠? 토큰.
토큰이 생산되는 거죠. 토큰은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AI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이 AI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는 AI가 AI를 활용하는 거. 우리가 에이전트 AI에 의한 AI 토큰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이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 예측을 계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메커니즘이 있는데 너무나 자의적인 거예요. 너무나 자의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느냐? 사실은 우리는 메모리 업체는 모르고요. CPU 업체도 모릅니다. 사실 핵심이 아니니까. 그나마 GPU 엔비디아 업체. 엔비디아? 다른 업체는 작으니까.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그걸 쓰는 실제 그 토큰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 업체. 엔트로픽하고 오픈 AI. 그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우리 구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제 토큰이 얼마나 생산됐고 그건 데이터도 우리도 한두 달 뒤에 보죠. 근데 이 흐름을 보니까 향후 얼마 정도의 에이전트가 얼마만큼 많이 수요할 것인지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LMM이 데이터 센터 업체한테 그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GPU 업체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고 그게 다시 한 단계에서 메모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하고 구글 제미나이하고 비상장이니까 오픈AI나 엔트로픽은 그런 걸 다 까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픈AI하고 엔트로픽이 까발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압력을 받는 것은 상장하면 돼요. 근데 엔트로픽은 상장하는데 오픈AI는 미뤄진다니까 반쪽을 하는데 걔네들이 상장해서 IR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그런 스킴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에서 좀 안심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거나 확인해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구글도 제미나이 하면서 뭐 토큰 수는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에이전트 루프가 얼마나 돌 거 예측까지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 합니다. 하는데 국내 애널리스트 하기 어렵고요. 미국에 그 베이스된 사람들이 하긴 해요. 돈 주고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흘려 나오죠. 계산의 스킴은 있는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짧으니까.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이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한 150조 되는 회사예요. 작진 않습니다. 주가 아주 견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 편안할 것 같아. 뭐 대꾸받고 별로 없어요. 쭉 150조. 이게 보안 클라우드. 보안 뭐지?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그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이런 거 암호화하고 보안 관련된 솔루션 만드는 회사가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아마 투자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CFO가 한 얘기가 기사화됐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공감할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이 사람이 예측하기를 내년도 되면은 사람이 생성하는 트래픽보다는 기계라는 게 AI죠. AI 머신이 스스로 트래픽을 야기시키는 게 더 많아질 거라 예측했는데 그게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기계가 트래픽을 장악하고 있다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잘 들여다 보니까 또 함의는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냐면 그거는 이제 현재 내년이 아니고 앞당겨졌다. 인간보다 AI가 많이 돌아간다 이거죠. AI가 스스로 머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하는데 5년 내에 넌 휴먼 비인간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의 1000배까지도 될 수 있다. 이거 최대니까 실제는 그 정도 안 될 수 있죠. 1000배까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답니다. 이게 뭔 소린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죠. AI 에이전트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 우리가 실제 안 하고 에이전트를 몇 개, 쇼핑 에이전트, 아니면 코딩 에이전트, 무슨 정리 에이전트, 뭐 지금 버짓 조사하는 에이전트, 검색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한 10개도 있을 때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4-5개가 없지만 그런 에이전트가 과연 검색을 하고 쇼핑하고 코딩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API를 호출하고 할 때 사람 대신 하잖아요. 사람 대신 클릭하잖아요.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무지막지하게 빠르다. 그래서 내년보다 올해 앞당겨서 사람보다 앞서 나간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앞으로 예측을 보니까 5년 내에 1000배 정도로 빨라질 수 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런 1000배를 하는데 1000배는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이거는 약간 지금 현상을 이렇게 한 거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극단적인 엑스트라폴레이션 현장을 연장해서 예측한 거라 보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너무 1000배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이 드니까 당연히 우리가 많이 얘기한 거 효율화
메모리의 효율화,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슨 효율화, 압축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핵심 투자 시그널은 에이전트 AI가 엄청 속도를 낸다는 그 얘기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대충 맞으면 뭐 GPU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뭐냐? AI 에이전트, AI를 우리가 사용하는 내가 이렇게 주고받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를 돌렸을 때 얼마나 되는지를 정밀하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정밀하게라는 건 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에이전트 수죠.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몇 개나 갖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개인도 있지만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에이전트를 몇 개나 항상 동시에 돌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 내지는 예측이 필요한 겁니다. 뭐 기업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있겠죠. 이게 몇 개냐 이거죠. 이거 중요하죠. 동시에 작동하는 거. 두 번째는 에이전트가 각각의 에이전트, 쇼핑 에이전트, 뭐 저기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서치 에이전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코딩 에이전트 얘네들이 한 번 할 때 얼마나 루프를 돌려야 되는가. 자기의 태스크를 끝낼 때 태스크를 하루에 어떤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몇 개 정도의 그 루프를 돌리냐 이거죠. 개인 비서적인 거는 10개, 코딩은 50개, 뭐 에이전트는 기업 에이전트 수백 개, 트레이딩 리서치 수백 개. 이렇게 다른 이 절대 수치 보지 말고 이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죠. 예측을 할 때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각각 태스크당 자기가 하다가 내부적으로 그 AI 내 내부적인 AI GPU 안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죠? 내용이 부족하고 하면은 외부로 호출하게 되죠. 외부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엑스터널 콜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얼마나 자주 콜을 할까요? 여행을 예약할 때는 보통 이게 50번, 쇼핑은 200번, 코딩은 500번. 우리가 단순 질문할 때는 5번 정도면 되겠죠. 이것도 조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트래픽을 계산하려면 에이전트 숫자, 사람마다 다르죠? 조직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태스크, 그 다음에 아까 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콜할 때 필요한 메모리, 그러니까 용량,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예측을 정확히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갖고 지금보다 에이전트 수가 50배 는다, 사용량이 10배 는다, 5년 내로 외부 호출 5배 는다, 이렇게 이미저 때리면 10,000배도 나와요. 너무 심했죠? 에이전트 수는 늘어날 것 같죠. 근데 사용량이 10배인지 5배인지 알 수 없고 외부 호출은 AI가 강력해지잖아요. AI가 강력해지면 외부 호출의 수는 줄게 돼 있어요. 준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확확 안 늘고 효율화돼.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량은 늘겠죠. 데이터량은 는다고 봐야 되고 외부 호출량은 늘지 않을 겁니다. 사용량은 늘긴 늘 텐데 5배인지 10배인지 알 수 없고 에이전트 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늘겠죠. 이렇게 하면은 100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0배라는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늘어나는 건 맞죠. 그러면 이거를 예측을 하거나 여기를 계산을 갖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까 엔트로피라든지 기타 등등 제미나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GPU하고 데이터 센터의 커패시티 필요한 요구사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반영되는 건 언제죠? 지금 반영되는 건 지금 데이터 센터 짓는 거 몇 기가와트 필요한 거는 언제 겁니까? 이게 가동되려면 2년 뒤잖아요. 2년 뒤. 그러니까 26년, 7, 8. 28년도에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측이 정확히 맞지 않고 제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중복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 악유를 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이 반도체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2년 뒤에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이게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실제 얼마나 데일리, 먼틀리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하는 거 그거 봐야 되고요. 그게 둔화가 되면은 수요가 둔화돼요. AI 에이전트 실제 MAU나 DAU가 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면 수요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고요. 수치가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하나가 외부에 접속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아까 클라우드 플레어 입장이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들을 팔로우업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수요가 있을 거라 보고 데이터 센터 가면 지면 된다. 커밋하면 된다. 중국 업체는 못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매크로가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많이 안정화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다 봅니다. 그리고 PER의 4배는 분명히 쌉니다. 내년도 이익이 30% 이상 포개지지 않으면 지금 주가에서 내려갈 놈은 보다는 업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